모성간호학을 먼저 볼 텐데 72번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즙을 생성하고 분비시키는 호르몬을 묻잖아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 프로락틴이랑 옥시토신을 구분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프로락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유즙, 찌찌를 이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 옥시토신이란 거는 이 만들어진 유즙이란 걸 사출 밖으로 이제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찌찌를 빨잖아요. 모유 먹겠다고 그죠. 찌찌를 자극하게 되면은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유즙이란 게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옥시토신 호르몬인 거죠. 근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놓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잘 되니까 자궁의 수축이 그만큼 빨리 되는 거고 그래서 자궁 회복을 촉진을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락틴이 정답인 거고 다른 보기는 중요한 거는 프로게스테론이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얘는 우리가 이제 배란이 되잖아요. 배란이 되는 순간 난자가 나오게 되면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궁에 안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자가 딱 배란이 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이 난자가 이제 곧 정자를 만나겠지. 이러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궁에서는 정자를 만나서 이제 난자가 와서 안착을 할 만한 자궁에 통통한 엠보싱이라 그래야 되나 이불 같은 걸 깔아놓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작업을 프로게스테론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제 난자와 정자가 안 만났어. 그러면 임신을 안 하게 되잖아요. 실패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톡톡하게 깔아놓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밖으로 쫙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생리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됐어,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수정체가 와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준비네요. 그 톡톡한 이제 이불 위에서 안전하게 이제 안착을 해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임신유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수치가 좀 적게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정체가 결합을 해서 자궁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탈락을 하게 되는 게 자연유산을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죠. 이거는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호르몬이죠. 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내가 키트 있죠. 그죠? 그 소변으로 해가지고 키트에서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네 이러잖아요. 그게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7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임신을 하는 터울 조절의 효과적인 피임법을 묻는 거죠. 73번의 정답은 1번 자궁내 장치인 거죠. 이 자궁내 장치라는 거는 루프라고도 하죠. 그죠? 자궁 안에 이제 루프 같은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뭐 이제 정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난자랑 만나는 그 경로를 이제 막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혹시라도 걔네들이 난자와 이제 정자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루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 내막에 이제 착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원리인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루프라는 것이 자궁 안에 이제 있게 되면 이거 이물질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약간의 염증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루프를 삽입하기 전에 이제 생리통이 되게 많이 심했거나 뭐 아니면은 자궁에서 나오는 뭐 이제 분비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루프를 안 하는 게 좋죠. 74번에 보시면 포상기태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포상기태라는 것은 처음에 임신이 됐던 건 맞았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체가 이제 자궁 안에 안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자궁 안에 뭐 개구리 알 같은 게 꽉 차가지고 배도 이제 그 개월수 맞지 않게 엄청나게 커지고 입덧도 되게 많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포상기태인데 이 포상기태가 있을 때는 다 안에 다 긁어내야 됩니다. 포상기태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육모 상피암으로 이제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모 상피암이란 것은 폐로 전이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흉부 엑스레이도 계속 이제 팔로우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CG 호르몬,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의 이제 관찰이 되게 필요한데 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3회 연속으로 이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은 이제 피임을
임신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HCG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임신을 해서 HCG 호르몬이 올라간 것인지 만약 포상기태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HCG 호르몬이 올라가는 건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안전빵으로 이제 피임을 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6번에 보시면 이제 갱년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질의 이제 분비량이 되게 많이 줄게 되는 거죠. 질 분비량이 많이 줄게 되면 성교를 했을 때 당연히 아프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페니스가 질환에 들어갈 때 아프기 때문에 적절한 윤활제, 젤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인 거고, 그리고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 위축성 질염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에스트로겐 질정 같은 거를 안에 도포하거나 바르게 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이 심하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윤활제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8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난임 부부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궁 난관 조영술을 앞두고 있는 난임 부부한테 적절한 설명은이라고 묻는 문제인데 우리가 자궁 난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난관이 되게 뭐 협착이 됐거나 난관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수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이 자궁이 아니라 난관이잖아요. 그죠? 난관의 해부학적 구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조영제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건데 이제 조영제를 쏘잖아요. 그죠? 이 난관이 만약 좁아졌다 그러면 이 좁아진 난관이 조영제를 투입을 하면서 이게 난관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옛날에는 이제 수정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자궁난관 조영술을 했는데 이제 임신이 잘 되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듯이 조영제가 난관을 통과하면서 좁아진 난관을 넓혀주니까 청소도 안에 깨끗하게 되면서 난임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해서 78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이 CO2 가스, 이산화탄소를 주입해가지고 난관이 개통이 됐는지 확인하는 걸 루빈 테스트인 거죠. 그리고 79번에 같이 이제 임산부의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 신체적 변화 이런 건 되게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79번의 정답은 2번 가스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 아까 앞서 이제 문제에서 임신 유지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임신했을 때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때문에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 근육을 이완을 시켜야 되냐면은 왜 우리가 자궁이 되게 많이 커져야 되잖아요. 아기가 커져야 되니까. 자궁이 되게 이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궁을 이완시킨다? 자궁도 근육이죠. 이 근육을 이완시켜야 된다는 게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자궁의 근육만 이완시키면 참 좋은데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란 근육을 다 이완을 시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허리에도 근육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허리 근육이 되게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허리에 통증도 없고 하는데 허리의 근육도 다 이완이 돼. 또 앞에 배가 이제 쏠리게 되면서 배가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통이 되게 더 많이 심해지는 거고, 우리가 소화, 관 있죠. 식도, 뭐 위, 소장, 내장 이런 것도 다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도와 위 사이 이어지는 괄약근이 뭡니까? 분문괄약근이죠. 이 분문괄약근의 근육도 되게 이완이 되면서 되게 위 식도 역류 질환을 되게 많이 앓게 되는 거고, 꿀럭꿀럭거리면서 소화가 아래로 되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체한 듯한 느낌,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 계속 많이 이제 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꿀렁꿀렁 이제 장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변비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9번 정답은 이제 2번 가슴앓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프로게스테론의 근육 이완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신이 되게 되면은 백혈구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라는 거를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백혈구가 살짝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정말 얼토당토하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생리적 이제 황달이란 거는 엄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기한테 있는 거죠. 그죠?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죠? 태어났을 때 황달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적혈구가 파괴가 되게 되면 빌리루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빌리루빈이 적절히 간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빌리루빈이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생존하는 기간도 되게 어른에 비해서 짧을 뿐더러 간의 기능이 되게 미성숙해가지고 빌리루빈이 쌓이는 것도 더 많이 쌓이고 밖으로 배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루빈이 색깔이 이제 누렇잖아요. 그죠? 그 누런 색깔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황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리적 황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간호학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병리적 황달이랑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빌리루빈이 우리 몸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 누런색을 띈다 그러죠. 황달, 누런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빌리루빈이 적절히 이제 몸 밖으로 배설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똥 색깔이 이제 누런 색깔인 겁니다. 자, 우리가 80번 같은 게 매독 얘기 나오죠. 그죠? 매독을 진단받은 임신 초기 임산부 치료 방법인데, 자, 1번 페니실린이죠. 그죠? 매독 같은 경우에 보통 산전검사로 다 1차적으로 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매독균이 임신 한 4, 5개월이 지나가서 늦게 진단받게 되면 이 균이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가서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내가 매독을 진단받아 즉시 바로 이제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독을 이제 검사하는 그 검사가 VDRL 검사이거든요. 자, 매독 VDRL, 메칸더 V, 메칸더 V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독 VDRL, 매독 걸렸을 때는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거구나. 임신 초기에 맞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83번 같은 경우엔 NST와 관련된 이제 문제거든요. 자, 무자극 검사인 거예요. 자극을 안 준 상태에서 안전하게 아기가 안전한지 뭐 그런 태동 여부를 검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아기가 태동이 있잖아요. 그죠? 태동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이거 버튼 누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 맥박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운동하게 되면. 아기도 똑같아요. 태동이 이제 아기가 한다는 거는 지가 옆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태동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아기의 맥박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동이 있을 때마다 엄마 이거 눌러봐요.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태동이 있네? 그때 맥박이 맞춰서 올라가네? 이렇다는 건 아기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NST 검사는 20분 동안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아기가 그동안 아무 반응이 만약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기가 태아가 잠깐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감안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ST 검사는 이제 해석이 아기가 반응을 하잖아요. 아까 태동 있을 때 맥박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반응이 있게 되면 정상이라고 하는 거고, 무반응이라고 나오게 되면 해석상의 비정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3번 정답은 4번. 비정상이 나오면 아까 말했던 애기가 자고 있을 수 있구나. 한 번 더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번처럼 이제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는 옥시토신 같은 걸 준다. 이건 거죠. NST 검사를 했을 때 애기가 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자궁 수축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CST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산모가 다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애기한테 문제가 있을 때 의심이 된다 할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84번에 보시면 리토드린에 대한 이제 문제인 거죠. 리토드린이란 거는 자궁 수축 억제제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제인 거고, 자, 리토드린은 자궁 수축 억제제인 거, 억제제 반대인 거죠. 그래서 조기분만 이제 조기 진통이 있는 이제 그 산모들 같은 경우 왔을 때 빨리 아기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런 리토드린, 유토파라고 하는 이런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자궁 수축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끔 해준 약물인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8번에 보시면 이제 분만을 직전에 했어요. 그래서 산모의 자궁 저부 있죠. 거기를 간호사가 마사지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자궁 저부를 마사지 해주는 거는 자궁을 수축을 유도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아기가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궁이 적당하게 수축이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자궁이 되게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수축이 되면서 원래 이제 크기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흐물흐물
스물스물하고 이완이 돼 있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밖으로 새 나간다는 거잖아요. 출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간호사 계속 이제 수축을 할 수 있게끔 자궁 저부를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88번 정답 2번이고, 그래서 이제 직전에 분만을 해서 온 이제 산모가 출혈이 계속 되면서 자궁 저부를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게 만져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 89번에 보면, 자, 조기 진통이 오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리토들의 유토파 같은 걸 주죠. 그죠? 그 자궁 수축을 억제를 시키고 계속 절대 안정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이제 아기가 안 나오게끔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안정 ABR이죠. ABR하고 있을 때 동안 이분이 오른쪽 종아리에 열감도 느껴지고 통증도 있고 됐다 아프고 부종도 되게 많이 있대요. 이럴 때 뭘 의심할 수 있냐? 이거죠.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할 수가 있죠. 심부정맥 혈전증은 심부 깊은 곳에 있는 정맥의 혈전증 피 덩어리가 고여서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심부정맥 혈전증은 누가 많이 걸리겠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경우에는 물이 고이잖아요. 물이 고이면 물이 썩죠, 그죠? 똑같아. 혈관에 있는 혈액이 고이게 되면 특히 다리에 있는 종아리, 발 이런 데는 심장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부터 이제 혈액이 고이게 되면 당연히 피떡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심부정맥 혈전증이에요. 그래서 오피 왜 전신마취하고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다리 좀 자전거 운동하고 막 이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혈액순환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사지도 해주고 다리 운동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겼어요. 증상이 있잖아. 지금 아프고 후끈후끈하고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마사지를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90번에 보시면, 자, 분만이 3일이 지났어. 그때 이제 39도에 되게 고열이 있는 상태래요. 이 산모한테 지금 악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질에서 나오는 이제 그 분비물이 악취가 난다는 거죠.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이건데, 이거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는 38도 정도의 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만이 3일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산후 감염이 된 상태인 거죠. 냄새가 나고 열이 나잖아, 그죠? 근데 산후 감염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염증의 형태가 자궁 내막염이에요. 자궁 내막에 태반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에서 오로가 나오잖아, 그죠? 오로가 배출되면 이 오로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안에 고여있는 오로가 어쨌든 밖으로 되게 배출을 되게 잘 시키게끔 내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좌위 자세, 반좌위나 좌위 둘 다 답이에요. 앉아있는 자세를 취해야지 자궁에 고여있는 이 오로 썩은 물이 밑으로 배출이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정답이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3번에 보시면 이건 기본적인데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태아가 이제 우리 자궁 안에 있을 때 체온을 일정하게 아기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고 외부 충격에서 아기를 보호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93번 정답은 4번 이제 양수가 되는 거죠. 태아는 이제 양막에 쌓여 있고 양막 안에 이제 양수가 되게 꽉 차 있는 거죠. 이 안에 물 안에 이제 아기가 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기가 자유롭게 이제 놀면서 태동도 일어나는 거고 근골격계가 이제 발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양수 안에는 태아에게서 떨어진 세포라든지 태아가 쌓는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이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보여. 기형아 검사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양수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양수 안에 애기 세포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이 검사로 인해서 기형한지 아닌지 이걸 판정할 수 있는 거죠. 99번 같이 임신 5조증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에 입덧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막 구역질 되게 많이 신음하고 계속 많이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런 정도가 심할 때는 임신 5조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아지게 되거든요. 99번 같이 이제 그러면 막 되게 토하고 되게 못 먹고 이런 사람한테 억지로 막 이제 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면 절대 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 중일 때도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도 못 먹고 진짜 막 그런 상황이게 되면은 TPN이라고 이제 링겔 이제 영양제인 거죠. 그 영양제 당연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정도가 심하면 L튜브에 비위관을 꼽아가지고도 피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환자 같이 고칼로리 음식 워낙 못 먹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땜시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고칼로리 음식을 소량씩 이제 자주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2번으로 가는 거죠. 97번에 보시면은 임신부 같은 경우는 호흡법을 되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왜 호흡법을 왜 강조를 해야 되냐 이건데 이건 쉽죠. 태아한테 충분한 산소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흡법을 되게 많이 이제 익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좌측에를 취하도록 하잖아요. 왼쪽이 밑으로 가게 눕죠. 왜냐하면은 굵은 혈관이 이제 지나가는 게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태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이제 전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왼쪽이 밑으로 가게 누워야지 이제 오른쪽 약간 치우쳐진 혈관 쪽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7번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1번처럼 이제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되는 조직이 자궁 밖에서 보인대요. 그리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출혈도 생기고 골반통도 발생한다. 101번 같은 경우에 되게 3번 자궁 내막 증이라고 하거든요. 3번이랑 이제 1번에 보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자궁 내막 증식증이란 거는 자, 자궁 내막이 비정상으로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 자궁 내막 증식이잖아. 증식하면서 이제 두꺼워지잖아. 당연히 두꺼워지면서 월경량도 되게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거고 금방 문제에 나왔던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궁 밖에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생리혈이 이제 밖으로 자궁의 밖으로 이제 나가게 돼서 이렇게 뭐 자궁 내막증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02번처럼 이제 우리 그 임산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양막이 파열돼서 이미 양수가 다 터졌어요. 이거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해가지고 호흡을 되게 과도하게 몰아쉬어. 이럴 때는 어떻게 제일 먼저 해줄 건데 정답이 1번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이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되게 스트레스성으로 되게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과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내 몸에 있는 CO2가 이산화탄소 너무 지나치게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요? 비닐봉지, 시꺼먼 비닐봉지만 입에 대가지고 들이마시게 하잖아요. 천천히 이제 숨을 쉬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102번의 정답.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3번처럼 이제 그 질식 분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실로 이제 돌아온 산모한테 간호사가 어떤 부분을 뭐 잘 봐야 되냐 이런 문제인 거죠. 보면 회음절개술을 한 부위는 당연히 금방 이제 회음절개술 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부어 있을 수 있어요. 봉합이 쫀쫀하게 잘 돼 있고 약간의 부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 24시간 동안은 38도까지 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처럼 자궁이 한쪽으로 치우져 있어. 한쪽 자궁이 중간에 있었는데 옆으로 비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뭐겠어요? 소변을 되게 많이 못 싸가지고 방광 안에 오줌이 이빨이 찼다는 거잖아요. 이빨이 차가지고 자궁이 옆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한쪽을 치우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고 오줌을 못 싸는구나. 그러면 넬라토닌 쪽을 해가지고 오줌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4번에 보시면 자궁 저부가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거는 뭐죠? 자궁 수축이 되게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아까 말했던 자궁이 물컹물컹해. 이런 경우가 출혈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10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자연적으로 잘 안 나와서 아기 놓기 힘든 거예요. 난산인 거죠. 이 난산의 형태가 크게 그냥 저긴장성 자궁수축이랑 고긴장성 자궁수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고긴장성 자궁수축을 묻는 건데 고긴장성 자궁수축이란 건 말 그대로 너무 이제 수축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로.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엄마를 진정시켜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인부를 진정시키기
하기 위해서 몰핀을 투여해가지고 진정을 시켜야 돼요. 진정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1번처럼 자궁이 과도 신전된다. 자궁에 힘을 제대로 줘야지 아기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궁이 지금 과도 신전됐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완됐다는 거지. 힘을 못 준다는 거지. 이거는 저긴장성 자궁 수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금방 말했는 고긴장성 자궁 수축은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이 엄마가 쉴 틈이 없이 계속 그냥 자궁에 여러 군데에서 막 힘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일단 당연히 옥시토신을 당연히 고긴장성 자궁 수축은 안 그래도 수축이 뭐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옥시토신까지 투여하면 안 되죠. 옥시토신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몰핀 같은 걸 투여하는 겁니다. 엄마도 역시 숨 넘어갈 정도 너무 많이 힘든 게 고긴장성 자궁 수축이지만 아기 또한 수축이 계속 쉴 틈 없이 오기 때문에 태아 질식이 있을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05번에 보시면은 자, 월경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앓고 있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두통, 불안, 우울감 막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뭐 도벽까지 나타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막 되게 너무 많이 힘들다가 월경이 시작돼. 그럼 이 증상이 딱 사라져요. 이런 경우가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 기간 동안 되게 많이 뭐 신선한 과일도 섭취하고 야채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과 뭐 이런 거 비타민도 먹고 당연히 카페인과 알코올 이런 거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뻔한 정답일 것 같긴 한데 105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간호학을 보겠습니다. 아동간호학은 1번 볼게요. 자, 반응이 없다면은 쇄골골절이나 뇌 손상을 의심할 수 있어. 여긴 우리가 신생아한테 있을 수 있는 이제 반사인 거죠. 이 반사 반응을 잘 알고 있냐, 구분할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건데, 이제 정답은 이제 2번인 거잖아요. 자, 모로 반사란 건 뭐냐면은, 아기가 이제 3개월쯤 지나면 없어지는 반사거든요. 아기 아마 조카를 아마 보신 분 알 텐데,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한 100일의 기적 막 이러거든요.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엄마가 좀 살 것 같다 이 얘기예요. 100일까지 엄마가 죽어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로반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일 전에는 아기가 작은 바람만 살짝 지나가도 놀래서 이렇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반사가 뭐? 놀랬을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로반사가 아기가 놀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살금살금 걸어가도 이제 모로반사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막기 위해서 뭐 합니까? 속삭이를 안에 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로반사가 많이 없어. 이럴 때는 쇄골이 골절이 됐거나 뇌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신생아 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긴장성 경관사라는 거는 자, 눕힌 상태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어. 그러면은 이제 돌리면 같은 쪽에 팔다리는 이쪽으로 오면서 반대쪽도 이제 펴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펜싱하는 자세처럼 되는 거죠. 펜싱하는 자세와 비슷해가지고 펜싱 반사라고도 합니다. 머리 돌리는 방향으로 팔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반사는 5개월 전후에 사라지는 거고, 자, 파악 반사라는 거는 파악이 뭐예요? 잡는다, 파악해본다, 느껴본다, 이런 거잖아. 그죠? 이게 손에 무언가 쥐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 왜 100일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꼭 엄마 손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찍는 사진이 항상 있잖아요. 그 사진이 파악 반사 있기 때문에 애기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보행 반사라는 건 아기를 신생아를 안아 세우게 되면 발바닥을 바닥에 닿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신기하게 막 걷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한 달쯤 되면 사라집니다. 젖찾기 반사라는 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죠. 입 주위를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가요. 이게 젖찾기 반사인 거죠. 이게 3개월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입 주위를 자극할 때 자극을 준 쪽으로 입술이 돌아가는 거, 젖찾기 반사. 요 반사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2번 같은 문제는 기본적이면서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젖병으로 이게 수혈하고 나서 젖병이든 뭐이든 뭐 똑같죠. 트림을 왜 시키냐는 거죠. 2번 절대 2번 역류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보통 애기 식도와 이제 위 사이에 있는 게 분문괄약근이잖아요. 그죠? 아까 위식도 역류 질환도 분문괄약근에 힘이 풀리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위산이랑 올라오면서 식도가 뜨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기 같은 경우에 이 분문괄약근 기능 자체가 되게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역류가 잘 된단 말인 거지. 근데 위 안에 이제 젖병을 물릴 때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공기가 이빨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 안에 공기가 많이 차겠지. 그리고 공기는 위로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 공기로 인해서 위가 꽉 차오르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토가 쏠리는 거잖아요. 이게 역류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애기 이제 쭈쭈도 뭐든 먹이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애기 트림을 시켜주잖아요. 공기 빼주려고. 자, 그래서 트림을 시키는 이유는 2번, 역류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은 신생아와 관련된 설명이죠. 신생아는 태어났을 때 체중에 비해서 며칠이 지나면 체중이 한 1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줄어드냐?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요. 아까도 앞에 나왔던 생리적, 황달 이것처럼 앞에 생리적이라고 붙으면 거의 노말, 정상이라는 거 있을 수 있는 거라는 반응인 건데 그리고 왜 생리적 체중 감소가 왜 일어나냐면은 자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로부터 수동적으로 받던 계속 영양분,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이제 엄마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수동적으로 100% 받는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거는 한정이 돼 있는데 배설량이 있잖아요. 똥도 싸게 되고 소변도 싸게 되고 배 안에 있을 때는 똥은 싸지 않잖아요. 그죠? 배 안에 있을 때는 똥은 안 싸지만 오줌은 싸잖아요. 근데 그 오줌이 양수에 있고 그걸 또 내가 다시 들이마시고 또 오줌 싸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똥도 싸기 때문에 이제는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까지 빠지는 거는 정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병리적 황달은 당연히 있으면 안 돼. 아까 말했듯 신생아 황달은 당연히 이제 아기가 간도 미숙하고 하기 때문에 생리적 황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며칠이 지나면 신생리적 황달은 없어집니다. 없어져. 하지만 병리적 황달이란 거는 병리적 말 그대로 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혈구가 왜 보통 120일 살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적혈구가 이제 지나치게 너무너무 빨리 죽어버리는 거죠. 너무 빨리 죽어버리는 이 이제 적혈구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리루빈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생겨서 이게 병리적 황달이 생기는 건데 이 병리적 황달이 생겼을 때는 뭐 합니까? 빌리루빈을 없애기 위해서 광선요법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문제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도 잘 틀릴 수 있는 게, 자, 신생할 때는 맥박이 되게 빠르잖아요. 어린애에 비해서. 한 120회, 160회 정도 나타나지만 불규칙한 맥박이에요. 우리처럼 정상적인 맥박이 아니라 성인은 불규칙한 맥박이면 부정맥이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태변 같은 경우에는, 자, 뱃속에 있을 때 똥을 싸면 이거는 긴급 제왕절개든 뭐든 하여튼 애기를 밖으로 빼야 돼, 빨리.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태변이 똥덩어리가 애기 목 안에 들어가면 애기가 이제 가사, 이제 목구멍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을 때 똥을 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게 되면, 1일, 하루, 24시간 안에는 똥을 싸야 돼. 근데 하지만 이 태변을 만약 보지 못하게 된다면은, 자, 직장 기형 같은 걸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항문은 뚫려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왜 그러지? 안에 직장이랑 뭐 대장이랑 이어져야 되잖아. 그죠? 이 이어지는 곳에 길이 끊어지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대, 탯줄 같은 경우에는 3일 전후에 탈락이 아니라 일주일 전후로 탈락이 되는데 매일매일 75% 알코올로 계속 소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를 통해서 애기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4번이 이유식에 대한 설명이죠. 이유식도 되게 문제 짬짬이 나오는 건데, 자, 이유식은 이제 아기가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몸 안에 아기 엄마한테 가지고 왔던 철분이 다 고갈이 돼버려요. 그래서 철분의 섭취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쌀이 되게 철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쌀로 돼 있는 그 뭐 미음죽 같은 거에 쌀만 먹이잖아. 처음부터 야채를 막 해가지고 먹이진 않잖아요. 쌀을 먹여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당근을 먹여보고 브로콜리 먹여보고 하나씩 섞어보는 는데 하나씩 섞어보면서 이제 그 인터벌을 두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엘러지가 있는지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섞고 인터벌을 둔다. 이거는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유식에 대해 영양분이 많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영양분이 많은 이유식으로 먼저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수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6개월 애기한테 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영아, 유아도 사실은 이제 이런 땅콩이라든지 콩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6개월 이후부터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유식은 6개월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 3세 아이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뭐 영아기, 뭐 유아기, 학령정기 뭐 그 있잖아요. 발달 단계 있잖아요. 그죠? 발달 단계마다 아기한테 있을 수 있는 특징은 내가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7번에 3세 아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유아기예요. 어린이집 다니는 고식인 거죠. 그럼 3세 아이한테 나타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제 볼게요. 3세 아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다니는 3세, 4세 요 정도 나이대거든요. 이때는 그러면 뭘 하냐? 정답이 4번 사고가 많이 생기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아기 시기를 지나가 돌이 지났죠. 돌이 지나게 되면 아기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말 안 듣고 이리저리 막 가지마 가지마 안 돼 하더라도 입에 다 잡아놓고 어디 뛰어다니고 막 엄청 많이 세상을 이제 탐험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사고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예요. 뭐 이제 질식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낙상 사고도 발생하고 물놀이 사고 퀵보드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호자한테 특별한 이제 양육자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다? 유아기라는 거예요. 유아기 애기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긴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므로 7번의 정답은 4번이고 협동놀이란 건 뭐냐면은 학년기 때 초등학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술래잡기, 뭐 피구, 뭐 보드게임 그런 거죠. 협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규칙을 지키고 이제 그런 거죠. 협동적으로 하는 작업인데 이거를 이제 어린 영아기, 유아기 애기들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8번에 보시면 이제 골절을 당해가지고 2번이나 4세면 또 유아기다, 그죠? 요 애기한테 대한 간호를 말하는 거예요. 자, 8번 정답이 5번인데, 자, 우리가 골절이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2번은 유아기 아기에 대한 간호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아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우리 친구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야. 아파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간호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유아기 아이면 유아기 단어에 맞춰야 되고 애기가 이제 초등학생 다니는 애한테 우리 친구 그랬자요. 뽀로로 뭐 장난감 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간호사가 이제 대화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기한테 이제 뭐 어떻게 여기 골절 당해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하는 애기한테 수술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치거나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장난감을 이용해서라도 애기한테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아 수술은 우리 친구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기한테 약을 주거나 이럴 때도 이거 아우 달다 하나도 이제 쓰지도 않아요. 아, 맛있다 이러면서 거짓말 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애기 수술하기 직전까지 수술장 수술방 들어가기 직전까지 애기랑 이제 보호자 같이 만날 수 있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처럼 아까 말했던 이제 아동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10번의 정답은 5번인데 아기가 학년기가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소속감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동성에 대한 이제 우리 친구 같이 뭐 남자애는 남자애, 여자애는 여자애 같이 동성끼리 되게 그룹 지어지고 뭐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막 게임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친구들 사이에 내가 소속을 느끼지 못한다면 왕따가 되는 거고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인 거죠. 낯가림이란 것은 아기가 6개월 때 있어요. 6개월 때 보면은 낯가림이 있고 아기가 6개월이 되면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이유식을 먹는다 그랬고 6개월이 되면은 아기한테 있을 수 있는 생리적 사시가 회복이 되는 단계예요. 6개월이 아기한테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개월수인 거죠. 자, 그럼 6개월이 되면은 있을 수 있는 사시, 눈을 못 마주치는 사시가 똑바로 앞에 정면을 보게 돼. 정면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엄마네, 이 사람이 아빠네, 이걸 구분할 수 있구나. 아, 그래서 6개월에 낯가림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6개월에 이유식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6개월에 유치가 처음 납니다. 그래서 아 6개월이 되면은 아래 니빨이 제일 처음 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유식을 먹게 되는구나. 요렇게 쌍으로 이제 다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11번은 이제 9개월의 애를 어린이집 맡길 때 엄마의 올바른 행동 나오는데 9개월이 되면 돌이 안 됐잖아요. 그죠? 요럴 때 아까 6개월 때 낯가림 생긴다 그랬죠. 낯가림 생기게 되면서 아, 저 사람이 엄마구나. 저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구나. 구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낯가림이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집 가거나 낯선 사람한테 안겨주면 애기가 물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애기가 돌이 가까이쯤 되면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상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옛날에 뭐 6개월 전에 정말 애기 이럴 때는 만약 뽀로로 인형을 내가 보여줬어요. 아, 뽀로로 너무 좋아. 이러다 뽀로로 없다고 숨기잖아요. 숨기게 되면은 6개월 이전의 애기들은 뽀로로 가지고 막 놀다가도 뽀로로 없다 해도 뽀로로를 찾질 않아요. 그건 뭐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뽀로로라는 애가 지금 내 눈앞에 없어져도 어딘가 있겠구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찾질 않는 거예요. 근데 대상 영속성이 생기는 애기들은 뽀로로 없다, 어디 갔지? 이러면은 뽀로로 찾으려고 엄마 뒤에 뒤지고 입을 막 열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자, 그럼 어린이집에 애기를 맡겼잖아요. 엄마 갔다 올게. 이러면은 이제 이 애기가 대상 영속성이 없는 진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기들은 엄마가 가든 말든 관심 자체가 없어. 하지만 대상 용소성이 있기 때문에 저 어린이집 문 뒤에 엄마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 하고 막 찾고 막 울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9개월의 아이를 맡길 때 그럼 애기가 당연히 울겠지. 이럴 때는 애기한테 애착 인형을 쥐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인 거고 애기한테 엄마가 1시간 뒤에 올 거야 하고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아이가 또 다른 관심에 이제 팔고 있을 때 엄마가 몰래 도망 나와 버리거나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처럼 이제 유아기 아동입니다. 유아기 아동의 부모한테 이제 교육할 때 올바른 내용으로 나오는데, 자, 유아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나이라 그랬죠. 2세, 3세, 뭐 4세 요 나이인데, 이런 유아기 아동 때는 이제 뭐 미운 3세 막 그러잖아요. 아기가 자기 주장과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는 14번 정답처럼 이제 1번이죠. 싫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이. 이때는 싫어, 안 해, 싫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지가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거부증이 있는 시기에 무조건 싫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싫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럼 우리 시아야 빨간색이 좋아, 흰색이 좋아, 바지가 좋아, 치마가 좋아 이렇게 하면 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싫어 어쩌고 저쩌고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2번처럼 난리지기죠. 막 분노발작 일어나고 들어놓고 막 땡깡 피우잖아. 그죠? 이럴 때는 빨리 일어나.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노발작이란 것은 이제 저 엄마가 저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주겠지 이러면서 분노발작 부리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엄마를 봐요. 그럴 때는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정답입니다. 즉각적으로 훈육하거나 달래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당연히 여기 엄마와 아빠의 훈육 방법은 다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 대변 소변 훈련 얘기가 5번에 나오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생후 12개월이 되면은 대변을 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인 얘기인 것 뿐인 거고 12개월이 돼 있는데 내가 똥구멍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 내가 엄마 말을 좀 잘 이해를 못해. 이럴 땐 당연히 이제 안 되잖아요. 그 시기가 됐더라도. 그래서 아이의 케이스에 맞게끔 아이 상태 컨디션에 맞게끔 그 시기가 아이한테 대소변 훈련하는 시기인 거지 12개월이 됐다고 해가지고 12개월이네 오늘 당장 대변 갈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번처럼 이제 에리스로마이에신을 자연분만으로 한 신생아 눈에다 막 바르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 이유는 1번처럼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요. 자, 임균이란 거는 우리 질환에 살고 있는 성병균인 거예요. 근데 임균이란 게 누구한테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연분만을 했을 때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은 임균에 노출이 됐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예측하에 에리스로마이에신, 테트라사이클린, 질산은 용액을 점안을 해가지고 실명을 이제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임균성 안염을 치료가 안 하면 이게 실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15번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에 보시면은 하루에 수차례 설사를 계속한 이제 8개월 아기가 응급실에 축 처져가지고 왔대요. 설사든 구토든 간에 되게 많이 아기가 있었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기한테 예측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 아기가 탈수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땐 당연히 탈수 증상이 뭡니까? 대천문이 있다면 탈수가 되게 되면 움푹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변량은 당연히 확 줄게 되는 거죠. 체중도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죠. 피부는 축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건조하게 되죠. 건조한 피부 이러잖아요. 그죠? 맥박은 강하게 뛰는 게 아니라 약하게 뛰게 되는 거죠. 탈수가 되기 때문에 혈액의 보유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이제 신생아나 아기들은 어른에 비해서 되게 탈수가 되게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설사, 구토하는 아기들은 되게 더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열이 나는데 아기가 못 먹어. 이럴 때 집에 두면 안 되는 거고 IV 수액을 맞으러 당연히 병원에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수두에 대한 말이 나오죠. 19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에 따른 이제 특징을 딱딱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수두라는 거는 19번 정답 4번이죠. 수두가 옛날에 곰보 있죠. 막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곰보 자국 있다 막 그러잖아요. 옛말로. 소양증 되게 엄청나게 많이 가려워요. 그래서 막 긁는데 이 긁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2차 감염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칼라민 로션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제 가려운 걸 좀 원활을 시키고 손톱은 짧게 자르고 너무나도 많이 긁는 애기들은 장갑이나 팔꿈치 보호대 해가지고 긁지 못하게끔 하고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 되게 자주 바르고 막 그러는데 자, 요런 이제 소양증 관리한 거는 아토피 애기들이 이제 피부 관리하는 걸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여기 1번차 딸기 모양의 혀 이거는 성홍열이에요. 딸기가 빨간색이잖아요. 홍이 빨간색이죠. 성홍열이면 아 딸기 모양의 혀구나 이렇게 매칭하시면 됩니다. 코플릭 반점이라면 홍열이 같이 나와야 돼. 홍콩 이렇게 같이 재밌게 기억을 해보세요. 자, 우리 21번에 보시면 소아당뇨병 나오죠? 소아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이거는 후천적인 문제가 아니고 선천적인 문제인 거죠. 선천적인 문제가 많지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그 내 몸에서 이제 내 췌장세포를 이물질 나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췌장세포를 막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는 게 베타세포잖아, 췌장의 베타세포. 그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뭐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게 소아당뇨병인 거예요. 1번처럼 후천적인 문제로 천천히 발병하는 거는 제2형 어른당뇨병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소아당뇨병은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발병을 하는 게 특징적인 거죠. 평생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고 구스마르호흡 이제 고혈당이 오게 되면은 케톤산증에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쿠스마르 호흡이라고 되게 시큼한 과일 좀 상한 냄새 같은 그런 게 냄새가 나거든요. 자, 인슐린 주사는 이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안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3번처럼 이제 피로감, 어지러움, 뭐 코피, 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기가 왔어. 이럴 때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있다는 거, 빈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피랑 멍이 있다는 건 뭐 PLT, 그 혈소판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아기를 골수 검사를 해버리지는 않잖아요. 이런 아기들은 먼저 CBC 검사를 먼저 하는 거죠. CBC 검사를 해가지고 아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고 아 근데 이 수치가 너무나도 좀 이상해, 문제 있는 것 같아. 골수에 문제가 있나 의심이 돼. 이럴 때 2차적으로 골수 검사를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번처럼 신생아가 복사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원리는 뭐냐 이건데 이 정답이 4번이죠. 차가운 벽과 가까이 두지 않는다 이건데 자 출생 직후에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열이 소실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증발, 복사, 전도, 대류 이거 4가지가 있는데 증발은 말 그대로 이제 증발되는 거 물기가 이제 내 몸에 남아 있잖아요. 그 물기가 됐든 양수가 됐든 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마르는 과
과정에서 이제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증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아기 머리가 젖었으면 담요로 싸고 양수가 묻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닦고 이게 증발이 되는 걸 막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또 복사라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사물이랑 닿진 않지만 열이 전달된다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햇볕이 있어. 햇볕이 저 우주에 저기 있잖아요. 내가 햇볕에 가까이 되진 않지만 저 햇볕의 열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따뜻한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가운 벽이랑 옆에 서 있어. 내가 벽이랑 딱 붙어 있지 않더라도 아우 차갑다 차가운 이제 기운이 느껴진다라게 느껴지죠. 이게 복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벽 주변에 가까이 아기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랑 복사는 다른 거예요. 아까 복사라는 거는 어떤 사물이랑 붙어 있지 않아요. 딱 붙어 있지 않는 거지. 근데 전도라는 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따뜻한 이불에 싸게 되고 따뜻한 바닥에 이제 눕혀주는 거고 이러잖아요. 이게 전도의 원리인 거죠. 열이 전달이 되는 거다. 따뜻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와 전도랑은 다른 개념이다. 구분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복사와 다르죠. 복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벽이랑 가까이 있는 것 뿐인 거지 벽에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라는 것은 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엄마 배 위에 놓아주잖아요. 따뜻한 엄마 배 위에. 그리고 또 아기를 따뜻한 이불에 감싸주잖아요. 이거는 전도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닿게 하는 거죠. 또 대류라는 것은 대기의 흐름이에요. 공기가 순환하는 거죠. 왜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에어컨 바람을 내가 맞게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대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바람, 창문의 바람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아기를 이제 하는 게 이게 대류의 원리인 거죠. 자, 이제 28번처럼 조혈 모세포,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은 아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동한테 특별히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자, 조혈 모세포를 어떤 누군가 거를 이식을 받는 거잖아요.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있죠. 이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면역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제 멸균이 처리가 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근데 통조림 있죠. 그런 거는 다 멸균 가공 처리된 거잖아요. 이 통조림과 같이 밀봉 포장된 음식은 가능합니다. 또 조리를 하기 전에 식사 전후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생야채 이런 거는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될 음식이 뭐냐면은 야채든 과일이든 간에 껍데기가 있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껍질째 먹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이를 만약 먹는다. 오이는 껍데기를 벗길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건 당연히 먹을 수가 있는 거 껍데기 벗기고. 왜냐하면 껍데기에 어떤 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과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 같은 것도 껍데기를 까서 먹을 수 있는 귤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나 생선 이런 것도 익히지 않은 거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오징어, 새우, 꽃게 같은 해물류도 당연히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젓갈, 내장 이런 것도 당연히 균 같은 게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포장된 거 있죠.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거. 왜 제과점에 가면은 왜 빵 우르르 막 널려 있는 그런 거 말고 하나씩 소포장된 게 편의점 빵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다 살균 소독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통조림 그런 원리처럼 그런 거는 드셔도 됩니다. 네, 30번 문제 보면은 우열 신부전을 앓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간호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열 신부전을 앓게 되게 되면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도 디곡신을 이제 복용하게 되잖아요. 디곡신을 먹게 되면은 이제 이게 혈중 농도, 샘플 피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혈중 농도 레벨을 확인해서 중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처럼 소변 검사가 아니고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인 거고, 디곡신은 저칼륨 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디곡신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세포에서 디곡신과 이제 칼륨이 결합하는 이제 부위가 같은데 만약 저칼륨 혈증이 있게 되면은 칼륨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디곡신이 더 많이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곡신 중독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뇨제가 있죠. 뭐죠? 대표적으로 라식스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썼을 경우에는 주의 깊게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우를 신부전이 이제 심장이 이제 혈액은 꽉 차는데 이걸 제대로 펌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곡신 같은 강심제를 주면서 이걸 세게 콱콱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밖으로 내뿜게 하는 건데 콱콱 힘은 주는 반면에 이게 횟수를 되게 줄여주어서 섬액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디곡신을 먹는 사람이 맥박이 60회 이하로 이제 측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적 보류해놨다가 의사와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디옥신은 이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음식물이나 뭐 주스 이런 것에 요구르트 이런 데 섞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기 아동의 신체 운동 발달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이제 신생아 이런 경우에는 두위가 되게 크잖아요. 머리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유아기가 되면 흉이가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배변 훈련을 하긴 이르다라고 나오는데, 배변 훈련이 아까 몇 개월이었다 그랬죠? 12개월. 이제 12개월이 되면 대변을 갈게 되고 18개월째 되면 소변 훈련을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 갈비뼈 사이에 보면은 그 늑강근들이 있잖아요. 늑강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 근육들이 이완되고 수축되고 하면서 우리가 확장이 되고 이완이 되고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 신생아, 특히 신생아나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흉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 근육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복식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이 두 개가 다 있을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아기보다는 신체 성장 속도가 당연히 유아기 때 느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아기 때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돌이 되면 응애 하던 아기가 돌이 되니까 걷네. 아기가 중간에 목도 들고 기어다니고 뒹굴고 뭐 앉고 걷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겠습니까? 영아기보다 유아기가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 뿐인 거지, 유아기에도 성장 속도는 계속 이제 우둔하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18개월이 되면은 세발 자전거를 못 타죠. 세발 자전거를 타는 시기는 36개월 정도 돼야지 탈 수가 있습니다. 34번에 보시면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애들이죠. 초등학생 애들 같은 경우는 중이염이 걸리는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중이염이 걸리는 거 뭐예요? 중이염은 보통 영아기나 유아기 이럴 때 감기를 달고 사는 애들이 중이염으로 합병증을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목이랑 귀랑, 귀에 있는 중이랑 목에 있는 인두랑 이제 이어지는 관이 중이관, 뭐 유스타키오관 그러잖아요. 아기 때는 이게 이 관 자체가 직경도 되게 넓을 뿐더러 경사도 되게 완만하단 말이에요. 넓기도 넓고. 그러므로 이제 목에 있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이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중이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이제 달고 산 애들은 감기 모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귀 쪽으로 가게 되고 중이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학령기가 된다, 어른이 된다, 이렇게 서서히 자라면서 이 유스타키오관에 이제 직경도 되게 짧아질 뿐더러 경사도 되게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에 비해 가지고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중이염이 걸리는 빈도수가 줄어든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는 이게 유아기, 그 학령 전기 이럴 때 되게 많이 크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는 되게 이기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 어린이집에 이제 엄마가 워킹맘이야. 엄마가 이제 막 회사가 되게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서 막 허겁지겁 막 뛰어가겠죠. 근데 초등학생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늦게 갔어, 미안해 이러면 좋아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영아기나 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늦었어?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당연히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이제 뭐 애기, 유아기 애기들, 뭐 학령전기 애기들 친구들이랑 놀 때, 야, 그러지 말고 친구랑 장난감 같이 갖고 놀아야지. 뭐 이렇게 야단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밖에 못 하거든. 내 거를 누구한테 나눠줘? 이런 개념이 아직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